대체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되냐? 인테리어 사기라는 게 다양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사를 하는 척 하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계약하고 계약금을 줬는데 업체가 공사를 안 한다. 그럼 더 이상 돈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니냐? 그런데 이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, 집이야기입니다. 왜 사기를 치는 업체들은 바로 잠적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잠적을 할까요? 보통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받고 나면 바로 철거 공사를 시작합니다. 언뜻 생각할 때는 그냥 계약금 받고 도망가면 될 텐데 왜 철거를 하지?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. 바로 이 법의 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 계약만 하고 잠적하면 사기죄가 성립되거든요. 근데 일단 공사를 시작한 흔적이 있다고 하면 이 업체가 정말 고의로 그런 건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더 큰 부분은 계약금 자체가 전체 공사비에서 포지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척하면서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. 만약에 계약금 이후에 착수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했다라고 한다면 현장에는 실질적으로 철거 공사밖에 안 들어갔는데 내 돈은 벌써 꽤 많이 그 업체한테 건너가게 되는 거죠. 그래도 그때까지는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돈은 줬지만 어쨌든 시작한 걸 눈으로 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놓게 되거든요.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뭐 현장을 가서 본다거나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요즘은 카톡 같은 걸로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철거를 하고 다음날 갑자기 공사를 더 안 하는 거죠. 그래도 하루 이틀은 보통 뭐 일정이 있나 보다,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다가 며칠이 더 지나면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때부터 전화를 잘 안 받죠. 연락이 잘 안 돼요. 현장에 가보면 사람도 없고, 그래서 몇 번 더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겨우 연락이 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뭐 요즘 사람이 안 구해진다,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,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, 뭐 몸이 아프다,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. 물론 진짜 안 좋은 일을 당하셨을 수도 있죠. 근데 이게 일종의 레퍼토리 같은 거예요.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타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.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마무리됐으니 다시 현장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뭐 전기 배선 같은 밑작업이나 자재를 일부 갖다 놓는 거죠. 쉽게 말해서 다시 공사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이 또 어떻게 돼요? 진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죠. 그런데 업체는 또 중도금을 요구합니다. 이유는 그런 거죠. 착공하고 나서 날짜가 이만큼 지났고 지금 현재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 중도금을 더 달라,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. 착공하고 나서 실제로 시간은 지나긴 했는데 이미 많은 돈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더 못 주겠다, 이렇게 하면은 업체는 뭐 자재비나 인건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음 작업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돈을 더 안 주면.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입주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.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급해지고 업체에서는 원래 이런 거다,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정말 연락이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.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한 상황이죠. 이렇게 마음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럼 뭐 눈 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냐.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들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틀에서 문제가 있는 업체를 걸러내는 데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.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. 첫 번째 단계는 계약을 하기 전, 그러니까 업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. 두 번째 단계는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했어요. 선정을 했다면 실제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우선 계약을 하기 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일반적인 경우라면 서너 군데 정도 업체를 알아보게 되죠.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업체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요. 오프라인 매장이나 아니면 단지 주변의 매장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첫 번째는 견적이 너무 싼 업체입니다.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분명히 같은 평형대에 비슷한 공사 범위를 줬는데 말도 안 되게 싸게 부르는 곳들이 있거든요. 그런 업체들은 정말 싼 재료로 시공도 날림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. 그게 아니라면 일단 계약을 따기 위해서 저렴하게 시작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. 싸고 좋으면 물론 좋죠. 그리고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견적을 다른 데랑 비슷하게 냈는데 견적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업체인데요. 쉽게 말해서 견적이 그냥
뭉뚱그려져 있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싱크대 공사 30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싱크대의 상판은 어떤 재료인지, 도어 마감은 무슨 재질인지, 뭐 수전과 싱크볼은 어떤 거를 쓸 건지 상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싸다 비싸다 아니면 뭐 적정하다 이렇게 가격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세 번째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소통이 안 되는 업체입니다. 아무리 경력이 어떻고 뭐 사람이 어떻고 디자인이 좋고 뭐 해도 소통이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. 정말 그 기본적인 수리 개념으로 내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인테리어라는 게 취향을 엄청 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잘 통해야 되거든요.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이걸 디자인으로 잘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 하면서도 정말 답답한 거죠.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연락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연락이 뭐 늦거나 잘 안 된다면 저는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나중에 공사 진행 중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때그때 전달해야 될 것들이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연락이 안 되고 이러면은 정말 피말립니다.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업체를 찾았다. 그러면 이제 본 계약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번에는 이 본 계약 과정에서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.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는가 싶으실 텐데요. 정말 간혹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. 뭐 내가 이 동네에서 인테리어 몇 년 했다. 뭐 내가 여기서 이 아파트만 인테리어를 뭐 몇십 채를 했는데 나도 뭐 여기 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계약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뭐 견적서만 대충 적어서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. 계약서를 왜 안 쓸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.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뭐 미루거나 자꾸 뭐 말을 돌린다. 그냥 그런 업체는 걸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일인데요. 이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기본을 갖추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거기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도 홈택스에서 조회해보고 그리고 대표자명과 계약자명이 동일한지 여부도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. 그리고 사업장 주소도 확인해서 실제로 그 업체가 사업장을 제대로 두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요. 서류를 보면서 뭔가 미심쩍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.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1, 20만 원짜리 옷을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. 이 굉장히 큰 금액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. 세 번째는 계약서를 자세하게 확인하는 일인데요.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금 지급 방식, 그리고 공사 기간, 그리고 하자 책임에 관한 부분 이렇게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대금 지급은 말 그대로 계약금 얼마, 중도금 얼마, 그리고 잔금 얼마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 몇 프로를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인테리어 사기를 어떻게 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처음에 돈을 많이 주지 않는 겁니다. 업체마다 이 단계별 퍼센테이지는 다 다르지만 웬만하면 계약금은 10% 정도로 하시고요. 이후에 중도금을 두세 차례 정도 나눠서 지급하시면 됩니다. 중도금을 지급하실 때는 착공 후 며칠 이렇게 날짜로 정하기보다는 공이나 뭐 욕실 공사 같은 주요 공사가 끝난 뒤에 일정 부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잔금은 10% 정도 남겨두시면 되겠죠. 공사 기간도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보통 인테리어 할 때 이사 계획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이사는 다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날짜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날짜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다. 그럼 난리 나는 거죠. 이사도 맞춰놓고 뭐 다른 것들도 다 그때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대충 3, 4주면 된다 이렇게 구두로 하시면 안 되고 날짜를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하자 책임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이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됩니다.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신축 같은 경우라면 공정별로 하자 책임 기간이 다른데 인테리어는 그냥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견적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견적서는 세부적인 공정이나 재료, 이 재료를 스펙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펙이 제대로 명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. 그래야 나중에 정말로 이 견적서에 적힌 스펙대로 시공이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.
오늘은 그 인테리어 업체들의 사기, 어떻게 접근해서 사기를 치고 또 잠적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업체를 사전에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주변에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고요. 아마 그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다음에도 도움되는 집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또 만나요. 안녕.